최고급 샴페인 잔 너머로 보이는 여자의 입술은 완벽한 루비색이었지만 강민혁의 눈에는 그저 지루한 빨간색일 뿐이었다. 서울에서 가장 전망 좋은 프렌치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 그의 앞에는 대한민국 굴지의 법무법인 대표의 외동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올가을 신상이라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손목에는 그의 연봉의 몇 분의 1에 해당하는 시계를 차고 있었다. 이것은 올해 들어 벌써 23번째 맞선 자리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최근 성사시킨 수천억 원짜리 계약과 다음 달에 떠날 파리 여행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민혁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이 자리를 떠나 있었다. 그의 눈에는 반짝이는 야경도 값비싼 음식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진심이 증발해버린 이 텅 빈 세계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진숭그룹의 회장이라는 타이틀은 그에게 무한한 부와 권력을 주었지만 동시에 진실된 인간관계를 앗아갔다. 민혁 씨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세요? 저는 자기 관리를 잘하고 남자의 성공을 든든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현명한 여자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여자가 교태 섞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민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에 대한 호기심이 아닌 진숭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자리에 대한 노골적인 야망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저는 그저 따뜻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혁은 레스토랑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김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회장님, 이번에도 별로셨습니까? 민혁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시트에 몸을 기댔다. 김비서, 나 이제 못하겠어. 이 가면 노리는 지긋지긋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한 눈빛으로 김비서를 바라보았다. 내일부터 내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해. 해외 출장을 갔다고 보고하고, 그리고 평범한 옷 몇 벌과 낡은 휴대폰 하나만 준비해줘. 나 잠시 강민혁을 그만두고 싶어졌어. 김비서는 회장님의 폭탄 선언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사회는 자네가 알아서 처리해. 민혁이 그의 말을 끊었다. 나는 진짜 세상을 보고 싶어. 돈과 지위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졌을 때 과연 내 곁에 누가 남아줄지, 진심으로 나를 바라봐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것은 충동적인 일탈이 아니었다. 텅 빈 자신의 삶을 채울 마지막 희망을 찾기 위한 그의 절박한 도박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또 다른 끝자락 낡고 비좁은 옥탑방에서 이서연은 재봉틀 앞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패션 디자인과 졸업반 학생이었고 다음 주까지 제출해야 할 졸업작품 때문에 며칠째 밤을 새우고 있었다. 옥탑방의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진숭그룹 본사의 화려한 불빛은 그녀에게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언젠가 저런 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팍팍했다. 부모님이 남기신 빚과 고등학생 남동생의 학비를 책임져야 하는 그녀에게 꿈은 사치였다. 그녀는 학업과 작품 준비를 병행하며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저녁에는 강민혁이 방금 전까지 앉아있던 바로 그 프렌치 레스토랑 라시엘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다.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약한 소리를 내뱉지 않았다. 누나 또 밤새는 거야. 그러다 쓰러져. 잠에서 깬 남동생 서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동생을 향해 괜찮다는 듯 환하게 웃어 보였다. 거의 다 했어. 우리 서준이 대학 등록금 벌려면 누나가 더 열심히 해야지. 얼른 자. 그녀는 동생의 이불을 덮어주고 다시 재봉틀에 집중했다. 그녀의 지친 어깨 위로 고단한 청춘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다.
다음날 저녁 라시엘의 주방은 전쟁터처럼 분주했다. 오늘부터 새로운 아르바이트생 김지호 때문이었다. 그는 멀쩡한 허우대와는 달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서툴고 굼떴다. 그는 접시를 2개 이상 들지 못했고 손님들의 주문을 연달아 헷갈렸으며 심지어 와인을 따다가 코르크를 부러뜨리기까지 했다. 그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에 뛰어든 강민혁이었다. 서연은 오늘따라 유난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이 어설픈 신입의 교육까지 맡게 되었다. 지호 씨 정신 좀 차려요. 7번 테이블. 스테이크는 미디움 레어라고요. 그녀는 지호가 잘못 가져온 웰던 스테이크 접시를 받아들며 소리쳤다. 지호, 즉 민혁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꾸중과 혼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만 숙였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평생 누군가의 서빙을 받기만 했던 그에게 서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의 계획의 첫걸음일 뿐이었다. 사건은 VIP룸에서 터졌다. 한 중년의 진상 손님이 와인이 자신의 취향이 아니라며 서연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다. 아가씨, 내가 지금 이런 싸구려 와인이나 마시게 생겼어. 당장 매니저 불러와. 그는 일부러 와인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기까지 했다. 서연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손님에게 허리를 숙여 사과해야만 했다. 바로 그때 지호가 쟁반을 들고 VIP룸으로 들어왔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과 겁에 질린 서연의 얼굴을 보고 순간 이성을 잃었다. 그 안에서 잠자고 있던 강민혁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진상 손님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사과하십시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서연은 물론이고 손님도 당황했다. 뭐라고 이 알바생 놈이 지금 미쳤나. 손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서연은 기겁하며 지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지호씨, 왜 이래요? 어서 사과드려요. 하지만 지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아르바이트생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결국 소란을 듣고 달려온 매니저가 상황을 수습했다. 지호와 서연은 나란히 주방 구석에서 벌을 서게 되었다. 매니저는 길길이 날뛰며 당장 둘 다 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 아르바이트마저 잘리면 다음 달 월세와 동생의 학원비는 어떡한단 말인가. 저기, 미안해요. 옆에 서 있던 지호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사과했다. 나 때문에. 서연은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풀이 죽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사고뭉치에 눈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위해 나서준 그의 용기만큼은 진심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됐어요. 그래도 아까는 고마웠어요. 그녀의 말에 지호는 고개를 들었다. 어두운 주방 구석에 희미한 불빛 아래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 보았다. 고된 노동과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민혁은 자신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진짜로 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길고 외로운 가면 놀이가 마침내 예상치 못한 인연과 함께 막을 올리고 있었다. 결국 그날의 소동은 레스토랑 매니저가 진상 손님에게 식사비 전액을 면제해주고 나서야 겨우 마무리되었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매니저는 김지호와 이서연에게 심할서를 쓰게 하고 한 달간의 근신 처분을 내렸다. 해고는 면했지만 그들의 처지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 강민혁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애꿎은 서연까지 피해를 보게 된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서연은 괜찮다는 말만 남기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그날 이후 레스토랑에서의 김지호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다. 그는 여전히 서툴렀고 매니저의 눈총은 더욱 따가워졌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끈질기게 일을 배우려 노력했다. 그것은 그의 계획의 일부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끌림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를 더 알고 싶었다. 고된 삶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단단하고 따뜻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그는 쉬는 시간마다 서연의 곁을 맴돌았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서연도 그의 순진하고 어설픈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동생처럼 대했다. 그녀는 그에게 뜨거운 접시를 나르는 요령을 까다로운 손님을 응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다. 민혁은 그녀가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며 아픈 동생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혁은 그녀의 삶의 무게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당장이라도 진순그룹의 힘을 이용해 그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꾹 참았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며 자신의 계획을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저 서툰 아르바이트생 김지호로서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지칠 때마다 말없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것이 전부였다. 운명의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저녁이었다.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며 화려한 차림의 여자와 친구들이 들어섰다. 오수진이었다. 에이우라 그룹의 외동딸이자 강민혁의 공식적인 맞선 상대. 그녀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훑어보았다. 매니저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녀를 VIP 룸으로 안내했다. 공교롭게도 그날 VIP 룸의 서빙은 지호와 서연이 맡게 되었다. 지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수진이 자신을 알아본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다행히 수진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그는 그저 얼굴이 조금 반반한 하찮은 아르바이트생일 뿐이었다. 사건은 지호가 물을 따르다가 실수로 그녀의 명품 핸드백 위로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서 시작되었다. 어머,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수진이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사실 물 몇 방울은 가죽에 스며들지도 않을 정도였지만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가방이 아니었다. 감히 천한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물건에 손을 댔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호가 허리를 굽신거리며 사과했다. 하지만 수진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내까짓게 평생을 벌어도 이 가방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어. 그리고 이 가방값 내 월급에서 까든지 알아서 해. 그녀의 모욕적인 말에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바로 그때였다.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먼저 수진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방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으니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의 태도는 침착하고 프로다웠다. 하지만 수진은 서연의 등장에 더욱 기분이 상했다. 감히 웨이트리스 따위가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했다. 네가 뭔데 끼어들어 저 남자랑 무슨 사이라도 돼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역시 수준하고는. 수진의 독설이 서연에게 향했다.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수진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있었다. 손님,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격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실수를 했지만 손님께 그런 모욕을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서연의 당돌한 발언에 수지는 물론이고 옆에 서 있던 민혁조차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그것도 자신이 가장 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 싸워준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서연의 작은 어깨 뒤에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위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았다. 수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네가 감히 지금 날 가르쳐 너희 둘 다 오늘부로 여기서 해고될 줄 알아.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어. 그녀는 악을 쓰며 소리치고는 친구들을 이끌고 쿵쾅거리며 레스토랑을 나가버렸다. 레스토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매니저는 사색이 되어 달려왔고 서연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예감하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다. 민혁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감정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그에 가면 놀이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진정한 인연의 시작이었다. 오수진이 폭풍처럼 사라진 후 레스토랑 매니저는 예상대로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에이우라 그룹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당장의 화를 피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이서연과 김지호를 그 자리에서 해고했다. 서연은 덤덤하게 앞치마를 풀고 탈의실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강민혁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레스토랑 뒷골목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밤의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서 있었다. 미안해요. 민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정말로 미안해요, 서연 씨. 나 때문에.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지호 씨 탓이 아니에요. 어차피 언젠가는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졸업작품에 더 집중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는 하늘의 별을 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돈이나 힘 앞에서 비굴해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오늘 지호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건 그 여자예요. 그녀의 말은 민혁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부와 권력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녀의 굳건한 신념 앞에서 진순그룹의 회장이라는 타이틀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 했다. 그녀가 당장 생계가 막막할 것이라는 생각에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손을 들어 막았다. 괜찮아요. 저 아직 튼튼해요. 다른 아르바이트 구하면 돼요. 제 걱정은 마세요. 그녀의 눈빛은 가난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당당하고 맑았다. 그녀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씩씩하게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그날 밤 한남동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민혁은 김지호의 허름한 옷을 벗어 던지고 다시 강민혁으로 돌아왔다. 그는 샤워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다. 이서연.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빛나는 사람이었다. 그녀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존경과 연모로 변해가고 있음을 그는 인정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진순그룹 회장실에서 김 비서는 어젯밤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후속 조치를 보고하고 있었다. 매니저는 해고 조치했으며 이서연 씨의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2배로 계산해서 입금 처리했습니다. 또한 에이우라 그룹의 오수진 상무에게는 진순그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민혁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김 비서에게 다음 업무 보고를 지시했다. 오늘 이사회 안건은 뭐지? 김 비서는 태블릿 PC를 넘기며 보고했다. 여러 현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사인 에이우라 그룹의 최근 동향 보고입니다. 특히 그들이 패션 사업 부문을 확장하면서 잠재력 있는 중소 디자인 회사들을 상대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혁은 무심하게 보고서를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에이우라 그룹의 다음 타겟으로 지목된 회사의 이름이 그의 눈에 박혔다. 아틀리에 솔, 아텔리에 솔. 신진 디자이너들이 모여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의류를 만드는 작지만 실력 있는 회사였다. 그리고 그 아래 첨부된 직원 명단 속에서 그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인턴 디자이너 이서연. 순간 민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가 단순히 관찰하고 있던 그녀의 삶이 이제는 그의 비즈니스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다. 오수진이 그리고 에이우라 그룹이 그녀가 일하는 회사를 노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어쩌면 레스토랑에서의 일이 오수진의 복수심에 불을 지폈을지도 몰랐다. 같은 시각 세어연은 동대문에 작은 사무실 아틀리에 솔로 출근하고 있었다. 그녀는 레스토랑에서 해고된 후 졸업 전까지 이곳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을 생각이었다. 회사의 대표는 그녀의 대학 선배이자 업계에서 신념 있기로 유명한 윤 대표였다. 사무실은 작고 낡았지만 디자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회사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아, 큰일 났어. 윤 대표가 창백한 얼굴로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공들여 계약했던 이탈리아 원단 업체에서 갑자기 거래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해왔어.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아. 다음 시즌 컬렉션은 시작도 못하게 생겼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의 주거래 은행에서도 갑자기 대출 연장을 거부했다. 모든 것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틀리에 솔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몇몇은 회사가 곧 망할 것이라며 수군거렸다. 서연은 이것이 거대 자본의 횡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무력하게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윤 대표에게 다가가 말했다. 대표님,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새로운 원단 업체를 찾아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디자인만이라도 먼저 샘플을 만들어서 투자자들을 설득해봐요. 그녀의 눈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날 이후 아틀리에 소르은 거대한 폭풍우에 맞선 작은 돛담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한편 진숭그룹 회장실에서 강민혁은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두 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김주호로서 만난 이서연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담긴 파일. 다른 하나는 아우라 그룹의 비열한 계략이 담긴 냉정한 기업 분석 파일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에 가면 놀이는 이제 끝났다는 것을. 그가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무른다면 이서연과 그녀의 소중한 꿈, 그리고 그녀의 동료들이 모두 에이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악어의 입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었다. 그는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다. 보이지 않는 수호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직접 칼을 휘두를 것인가? 그의 눈빛이 차갑고 단단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아떼울리에 솔이 위기에 처한 후 이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졸업작품은 잠시 뒤로 미뤄둔 채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에 다른 직원들도 힘을 얻어 사무실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분위기였다. 강민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김주호로서 그리고 강민혁으로서
두 개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며칠 후 지호는 퇴근하는 서연을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그는 어색하게 머리를 긁적이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연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힘내시라고요. 그는 일부러 낡은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의 모습은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청년 그 자체였다. 서연은 그의 서툰 위로에 피식 웃음이 터졌다. 그녀는 그의 순수한 마음이 고마워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향한 곳은 청담동의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종로의 왁자지껄한 떡볶이 골목이었다. 지호는 가장 허름하지만 사람이 많은 포장마차로 그녀를 이끌었다. 맵고 달콤한 떡볶이와 뜨끈한 어묵 국물, 그리고 바삭한 튀김이 전부인 소박한 저녁 식사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도 이 음식이 맛있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떡볶이를 먹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혁은 그녀가 얼마나 디자인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옷을 사람들에게 입히는 것이 얼마나 큰 꿈인지에 대해 들었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고된 현실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서연 역시 어설프고 철없어 보이기만 했던 지호의 의외의 진지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저녁을 먹은 후 그들은 청계천을 따라 밤의 산책을 즐겼다. 차가운 밤 공기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잔잔한 물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함을 녹여주었다. 민혁은 난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온함과 행복감에 휩싸였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지금 이 순간 떡볶이 몇천 원어치를 나눠 먹고 그녀와 나란히 걷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졌다. 이것이 바로 그가 찾던 진심의 순간이었다. 다음 날 강민혁은 다시 진숭그룹의 회장으로 돌아왔다. 그의 앞에는 오수진과 그녀의 아버지인 오 회장이 앉아 있었다. 진숭호텔 최고층의 스카이라운지. 어젯밤 서연과 함께 있던 소박한 풍경과는 모든 것이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오 회장은 진숭그룹과 에이우라 그룹의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 열변을 토했고, 수진은 노골적인 시선으로 민혁을 바라보며 자신을 어필했다. 민혁은 거의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의 이서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위선적인 자리를 끝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화제를 돌렸다. 그런데 오 회장님, 최근 에이우라 그룹이 아뜰리에 솔리라는 작은 회사를 상대로 무리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더군요. 업계의 상도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오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수진이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다. 민혁 씨도 참 그런 벌레 같은 회사 이름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멍청한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속꿉장난하는 곳일 뿐이에요. 그런 곳은 빨리 정리해서 저희 아우라처럼 효율적인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게 대한민국 패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죠. 그녀는 벌레라는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다. 그 순간 민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결정되었다. 그는 이 여자와, 그리고 이 여자의 가족과 그 어떤 미래도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눈짓했고, 김 비서는 잠시 후 땀에 젖은 김지호를 데리고 라운지로 들어왔다. 김지호는 일부러 허름한 배달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는 수진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어설픈 연기력으로 말했다. 손님, 혹시 30분 전에 여기서 지갑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주워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지갑을 수진에게 걸냠다.
걸ям다. 사실 그것은 이 모든 상황을 위해 민혁이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다. 수진은 자신의 앞에 나타난 지호의 모습에 경악했다. 레스토랑에서 자신에게 굴욕을 안겨준 바로 그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그녀는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지호를 쏘아보며 소리쳤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천한 것들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당장 이 더러운 손 치워. 그녀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여자 더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민혁을 향해 불평을 쏟아냈다. 민혁 씨, 진숭 호텔의 보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이런 배달부들이 VIP 라운지까지 함부로 드나들게 하다니 정말 수준 떨어지네요. 그녀는 자신이 모욕하고 있는 남자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결혼하고 싶어하는 강민혁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모든 것은 끝났다. 끝났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정직한 일을 하는 훌륭한 청년이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는 싸늘하게 굳어버린 수진과 오 회장을 향해 돌아섰다.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만 하죠. 진숭그룹은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판단하는 기업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김지호와 함께 라운지를 빠져나갔다. 오수진과 오 회장은 굴욕과 충격 속에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진숭그룹과 아우라그룹의 합병 논의는 전면 중단되었다. 민혁은 이제 확신했다. 이서연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진정한 보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이제 그녀와 그녀의 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진숭 호텔에서의 굴욕적인 만남 이후 오수진과 오 회장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강민혁에게 직접적으로 복수할 수 없었던 그들은 그 분노의 화살을 엉뚱하지만 가장 손쉬운 목표물인 아뜰리에 솔과 이서연에게 돌렸다. 오수진은 강민혁이 그 하찮은 아르바이트생을 감싸고 도는 것을 보고 이서연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뜰리에 솔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라고 악을 썼다. 그날 이후 아뜰리에 솔에는 악몽 같은 시간들이 닥쳐왔다. 먼저 수년간 끈끈한 신뢰를 쌓아왔던 원단 공급 업체들과 봉제 공장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등을 돌렸다. 그들은 갑자기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며 계약을 파기하거나 납품 단가를 2배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아뜰리에 솔의 모든 생산 라인이 올스톱되었다. 윤 대표와 서연은 이것이 아우라그룹에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대항할 힘도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아뜰리에 솔이 다음 시즌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던 컬렉션의 핵심 디자인이 통째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며칠 뒤 에이우라그룹의 저가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서 그 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옷이 버젓이 출시되었다. 인터넷에는 곧바로 아뜰리에 솔 중소기업에 비해 거대 자본의 디자인 도둑마자와 같은 동정적인 기사가 아니라 정반대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신생 브랜드 아뜰리에 솔, 아우라그룹의 디자인 표절 의혹. 아우라그룹은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먼저 디자인을 공개했다는 점을 내세워 오히려 아뜰리에 솔을 파렴치한 표절범으로 몰아갔다. 회사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소비자들은 차가운 비난을 퍼부었다. 서연과 윤 대표는 절망의 늪에 빠졌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디자인의 원본 스케치와 작업 일지를 증거로 제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거대 기업이 만들어낸 거짓의 파도 앞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무력했다. 회사는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고 파산은 이제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서연은 자신의 꿈이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의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며 깊은 무력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곳에서 거대한 방역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진숭그룹 회장실에서 강민혁은 이 모든 상황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에이우라 그룹이 저지른 모든 비열한 행위들이 상세히 기록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분노했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치명적인 한 방을 날리기 위해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그는 먼저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진숭 텍스타일 부서에 연락해 아뜰리에 솔의 최고급 원단을 원가의 절반 가격으로 독점 공급하라고. 계약 조건은 진숭그룹의 신진 디자이너 상생펀드의 지원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해. 우리의 이름은 드러내지 마. 진숭 텍스타일은 국내 최고의 원단 생산 업체였다. 그들의 지원은 아뜰리에 솔에게 단순한 공급처가 아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았다. 두 번째 지시는 더욱 은밀하고 치명적이었다. 디지털 포렌식 팀과 법무팀을 동원해 에이우라 그룹이 아뜰리에 솔의 디자인을 훔쳤다는 증거를 찾아내. 해킹 기록이든 내부자 거래 증거든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장 영향력 있고 정의로운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익명으로 제보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며칠 후 절망에 빠져 있던 아뜰리에 솔 사무실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다. 먼저 진숭 텍스타일에서 상상도 못할 조건의 파트너십을 제안해왔다. 윤 대표와 서연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모든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던 순간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한 탐사보도 전문 매체에서 아우라 그룹 중소기업 상대 갑질 및 디자인 탈취의 추악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터뜨린 것이다. 기사에는 아우라 그룹이 아뜰리에 솔의 디자인을 훔치기 위해 해킹을 시도한 명백한 증거와 언론을 매수하여 여론을 조작한 정황까지 상세히 담겨 있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에이우라 그룹을 향한 비난이 들끓었고 불매 운동까지 벌어졌다. 반대로 아뜰리에 솔은 거대 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운 용감한 다윗으로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회사의 홈페이지는 응원의 글로 마비될 지경이었고 투자 문의가 쇄도했다. 서연과 아뜰리에 솔의 직원들은 사무실에 모여 환호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빛을 본 기분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고 극적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거대한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문득 서툴고 어설프기만 한 아르바이트생 김지호를 떠올렸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그의 얼굴이 머릿속에 겹쳐졌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진실의 그림자 속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걸음 더 깊이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그녀의 보이지 않는 수호자는 여전히 가면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추악한 진실이 폭로된 후 아뜰리에 솔은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다. 진숭 텍스타일과의 파트너십 덕분에 최고급 원단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었고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과 응원 속에서 다음 시즌 컬렉션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회사는 위기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이서연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의문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 모든 행운이 과연 우연일까? 그녀의 의심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에도 종종 자신을 찾아오는 김지호를 볼 때마다 더욱 커져갔다. 그는 여전히 어설프고 순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가끔씩 그의 말과 행동에서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라고는 믿기 힘든 위화감이 느껴졌다. 한 번은 서연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복잡한 통관 절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였다.
옆에서 그녀의 통화를 듣고 있던 지호가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유럽연합의 통합관세 규정 UCC 제134조를 활용해서 원산지 증명 방식을 바꾸면 관세도 절감하고 통관 시간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텐데요. 그의 입에서 나온 전문적인 법률 및 무역 용어에 서연은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가 놀라서 어떻게 그런 걸 아냐고 묻자 그는 당황하며 그냥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서요 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그의 설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또 한 번은 그가 차고 있던 시계 때문이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검은색 가죽 시계였지만 서연은 패션 잡지에서 본 기억이 있었다. 그것은 스위스의 명품 시계 브랜드 파텍 필립의 한정판 모델로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희귀하고 값비싼 물건이었다. 그녀가 시계에 대해 묻자 그는 이거요, 동대문에서 산 짝퉁이에요. 짝퉁. 이라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녀는 그의 손목을 스치는 시계에 정교한 광택이 결코 모조품의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나락으로 떨어진 에이우라 그룹의 오수진과 오 회장 역시 자신들을 무너뜨린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오 회장은 수십 년간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단순한 불운이나 아뜰리에 소울의 저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치밀한 힘에 의한 완벽하게 계획된 방역이었다. 그들은 진숭 텍스타일이 아뜰리에 소울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에 주목했다. 진숭 그룹이 아무런 이익도 없이 자신들의 오랜 라이벌인 에이우라 그룹의 먹잇감을 구해줄 리가 없었다. 오 회장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진숭 그룹 내부의 움직임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특히 그는 최근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채 베일에 쌓여있는 강민혁 회장의 행적에 의심을 품었다. 어느 날 저녁 지호는 서연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이번에는 떡볶이 포장마차가 아닌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였다. 그는 이곳이 자신이 아는 유일한 조금 비싼 곳이라고 어색하게 말했다. 서연은 그의 서툰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덧 친구 이상 연인 미만의 미묘하고 편안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식사를 하던 중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정면으로 그에게 물었다. 지호 씨, 솔직하게 말해줘요.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혁은 먹던 파스타를 거의 뿜을 뻔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되물었다. 네, 저야 그냥 김지호죠. 아니요. 서연은 진지한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당신은 그냥 김지호가 아니에요. 당신은 가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이라도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요. 나는 더 이상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함께 작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민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지금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까? 내가 사실은 진숭그룹의 회장 강민혁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지금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 순수하고 진실된 감정이 모두 깨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가 자신을 돈과 권력 때문에 만난다고 오해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가 입술을 달싹이며 망설이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진동이 울렸다. 그가 당황하며 재킷을 여미는 것보다 테이블 위로 떨어진 휴대폰을 향한 서연의 시선이 더 빨랐다. 그것은 그가 김지호로 위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낡은 폴더폰이 아니었다.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다. 그리고 액정 화면에는 선명하게 발신자의 이름이 떠 있었다. 진숭그룹 김비서님.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폰 화면과
민혁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진숭그룹, 그리고 김비서. 모든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지며 그녀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다. 민혁은 당황하여 급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그의 가장 큰 비밀이 가장 사소한 실수로 인해 탈로 나버린 것이다. 레스토랑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진숭그룹 김비서님. 선명하게 빛나는 6글자는 이서연의 세상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진숭그룹,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어설프고 순진하기만 했던 아르바이트생 김지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었다. 강민혁은 당황하여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넣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서연의 텅 빈 눈동자를 보며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진심을 얻기 위해 진심을 속이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다. 서연 씨, 이건... 그가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이제 알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당신에게 나는 뭐였나요? 지루한 재벌의 삶을 달래줄 재미있는 장난감이었나요? 아니면 당신의 변덕스러운 선의를 베풀 불쌍한 구경거리였나요? 그녀의 모든 말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아니야, 절대로 그런 게 아니야. 민혁이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서연은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다. 만지지 마세요. 당신의 모든 것이 역겨워요.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레스토랑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민혁은 텅 빈 의자를 보며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처음으로 돈과 권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한편 에유라 그룹의 회장실에서는 오수진과 오 회장이 분노에 찬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아들리에 수호를 둘러싼 최근의 모든 사건들이 정리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진숭 텍스타일의 갑작스러운 지원 탐사보도, 매체의 정밀한 폭로.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진숭그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강민혁 그놈 짓이 분명해. 오 회장이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그놈이 그 계집애를 뒤에서 봐주고 있는 거야. 감히 내 딸을 거절하고 고작 그런 근본 없는 것 때문에 우리 에유라의 뒤통수를 쳐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오수진은 분노와 질투로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증오하게 되었다. 오 회장은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는 더욱 교활하고 잔인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놈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해.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대한민국 패션계의 가장 큰 축제인 서울 패션 갈라를 복수의 무대로 삼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절망에 빠져있던 아뜰리에 소울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서울 패션 갈라의 주최 측으로부터 신진 디자이너 부문에 특별 초청을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은 모든 신인 디자이너들에게는 꿈의 무대였다. 윤 대표와 직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이것은 에유라 그룹에 맞서 싸운 그들에게 주어진 명예로운 보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기뻐할 수 없었다. 강민혁에 대한 배신감으로 그녀의 마음은 닫혀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그의 계획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회사의 운명과 동료들의 꿈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이번 갈라를 아뜰리에 솔의 실력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날부터 아뜰리에 솔은 갈라 준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재능과 열정을 불태워 컬렉션을 디자인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독창적이고 아름다웠다. 바로 그때 오 회장의 두 번째 덫이 던져졌다. 에이우라 그룹의 압력으로 거래가 끊겼던 이탈리아의 원단 업체에서 갑자기 사과와 함께 파격적인 조건으로 새로운 최고급 실크 원단을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해온 것이다. 아데올리의 솔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바로 지옥으로 향하는 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원단은 겉보기에는 완벽했지만 강한 조명과 열에 장시간 노출되면 조직이 서서히 사가 내리도록 특수 화학 처리가 된 불량품이었다. 런웨이에 화려한 조명 아래서 모델들이 입은 옷은 속살이 비칠 정도로 찢어지고 망가질 운명이었다. 강민혁은 서연이 자신을 피하는 동안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뜰리에 솔이 갈래 초청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이내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오 회장이 너무나 쉽게 물러서는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는 김 비서에게 갈라의 모든 것을, 특히 에이우라 그룹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갈라가 열리기 바로 전날 밤 김 비서가 다급한 보고를 들고 왔다. 진숭의 정보팀이 에이우라 그룹과 이탈리아 원단 업체 사이에 오간 비밀 이메일을 해킹하는데 성공한 것이었다. 이메일에는 특수 처리된 원단에 대한 끔찍한 음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보고를 받는 순간 강민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오 회장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당장 서연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알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모든 옷은 완성된 후였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갈라의 무대 연출팀과 조명팀을 지금 당장 매수해. 그리고 우리 진숭 패션의 SS 컬렉션 전체를 대기시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의 무대가 악몽으로 끝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는 덫이 놓인 것을 알면서도 그 덫을 역이용하여 가장 화려한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운명의 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 패션 갈라가 열리는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밤은 수많은 별들이 내려앉은 듯 화려했다. 대한민국 패션계의 모든 거물들과 셀러브리티, 그리고 기자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쇼가 열리는 런웨이어의 백스테이지는 전쟁터와도 같았다. 그 중심에서 이서연과 아뜰리에 솔팀은 긴장과 설렘 속에서 마지막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걸린 무대가 사실은 가장 잔인한 처형대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객석의 맨 앞줄에는 오수진과 오 회장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를 예감하는 자의 오만함과 잔인한 기대감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들은 곧 무대 위에서 펼쳐질 아뜰리에, 솔의 공개적인 망신과 이서연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모든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이제 사냥감이 걸려들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드디어 쇼가 시작되었다. 몽환적인 음악과 함께 아뜰리에 솔의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에 올랐다. 이서연의 디자인은 독창적이고 아름다웠다.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부드러운 실루엣과 과감한 색상의 조화는 관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객석에서는 감탄과 찬사가 터져나왔다. 백스테이지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던 서연과 팀원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쇼가 절정으로 치닫고
런웨이의 조명이 점점 더 강렬하고 뜨거워지면서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델들이 입고 있는 실크 드레스의 광택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고 몇몇 옷에 봉제선이 위태롭게 벌어지는 것이 보였다. 서연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너무 긴장한 탓이려니 애써 불안감을 억눌렀다. 마침내 쇼의 피날레를 장식할 메인 모델이 등장했다. 그녀는 서연의 이번 컬렉션 중 최고 야심작인 수백 장의 실크 조각을 이어붙여 만든 백조의 날개 같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모델이 런웨이 중앙에 가장 밝은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서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강렬한 열을 견디지 못한 드레스의 어깨끈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져 버린 것이다. 순간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어서 여기저기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드레스는 위태롭게 흘러내려 모델의 상반신을 거의 드러낼 뻔했다. 오수진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였다. 서연은 백스테이지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앞이 하얘지고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런웨이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장내는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웅성거리던 관객들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잠시 후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아뜰리에 솔의 로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에유라 그룹과 이탈리아 원단 업체가 주고받은 비밀 이메일의 내용이었다. 특수 화학 처리된 원단을 제공할 것, 강한 열에 노출 시 조직이 파괴되도록. 스크린에 떠오른 선명한 문장에 장내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방송 사고가 아니었다. 거대 기업의 추악한 음모가 만천에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오수진과 오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익숙한 김지호의 모습이 아닌 완벽한 수트를 입은 진숭그룹의 회장 강민혁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진숭그룹의 강민혁입니다.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다. 관객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기 힘들다는 은둔의 경영자가 눈앞에 나타나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침착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는 스크린에 떠있는 이메일이 사실이며 이것은 에유라 그룹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죽이기 위해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서 진숭그룹이 아뜰리에 솔의 재능과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오늘부로 공식적인 투자 및 파트너십을 체결했음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는 객석에 앉아있는 오 회장과 오수진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진숭그룹과 모든 계열사는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아우라 그룹과의 모든 거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아우라 그룹은 대한민국 재계에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오 회장은 충격의 말을 잃었고 오수진은 굴욕감에 온몸을 떨었다. 모든 폭로가 끝난 후 무대의 조명이 다시 환하게 켜졌다. 그리고 런웨이에서는 새로운 모델들이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뜰리에 솔의 옷이 아닌 진숭 패션의 다음 시즌 컬렉션을 입고 있었다. 강민혁이 만약을 대비해 준비해둔 비장의 카드였다. 그는 최악의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완벽하게 전환시킨 것이다. 쇼는 관객들의 기립박수 속에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위에 강민혁에게 쏟아졌다. 그는 박수갈채를 뒤로하고 조용히 무대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충격과 혼란 속에서 멍하니 서 있는 이서연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시끄러운 주변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지고 두 사람의 세상에는 오직 서로만이 남았다. 그의 가면은 벗겨졌고 모든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울 패션 갈라의 밤은 대한민국 패션계의 역사에 기록될 가장 극적인 스캔들로 막을 내렸다. 강민혁의 폭로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에이우라 그룹을 덮쳤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진숭그룹 회장의 깜짝 등장과 에이우라 그룹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에이우라 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검찰은 즉시 오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쇼가 끝난 직후 강민혁과 이서연은 기자들의 추격을 피해 겨우 DDP를 빠져나왔다. 검은색 세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서연은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남자를 낯설게 쳐다보았다. 어설픈 아르바이트생 김지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제왕의 아우라를 뿜어내는 진숭그룹의 회장 강민혁만이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한남동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침묵은 더욱 무겁게 두 사람을 짓눌렀다. 서연은 거실 중앙에 멈춰 서서 더 이상 그의 집인 동시에 자신의 집이기도 한 이 공간을 둘러보았다. 이 모든 화려함이 그가 자신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거대한 연극 무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와인배 기대어 서 있는 민혁을 마주 보았다. 재미있었나요?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가난한 아르바이트생 행세를 하면서 순진한 여자의 동정심과 마음을 얻는 이 게임이 모든 것을 다 가진 당신에게는 꽤나 신선하고 즐거운 유희였겠죠, 회장님. 그녀는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날카로운 가시를 담아 내뱉었다. 민혁은 그녀의 비난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당신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알아갈수록 이것이 더 이상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지호로서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 제 감정은 전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나는 내 세계에 신물이 나 있었습니다, 서연 씨. 돈과 권력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가면을 쓰고 똑같은 거짓말을 하는 세상이 지긋지긋했어요. 그래서 가면을 썼습니다. 내 모든 것을 버렸을 때 과연 진심이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났죠. 그의 고백은 솔직했지만 서연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확인하셨나요? 당신이 찾던 진심을 그녀가 눈물을 애써 참으며 물었다. 가난하지만 착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캔디 같은 여자. 당신의 시나리오에 딱 맞는 주인공을 찾아서 만족하셨냐고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연극에 등장하는 배우가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을 사는 이서연이라고요. 그녀의 말은 민혁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과 상처를 너무 얕보았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가 씁쓸하게 인정했다. 내 방식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믿어주세요.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단 한순간도 거짓인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비서였다. 오수진이 진숭그룹 본사 1층 로비에서 그를 만나겠다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보고였다. 민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모든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에게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진숭그룹 로비에서 오수진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강민혁 나와 당장 나오라고 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민혁이 그녀의 앞에 나타나자 그녀는 증오에 찬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너 때문이야. 너랑 그 천박한 계집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전부 망했어. 민혁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자업자득일 뿐입니다, 오수진 씨.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무언가를 얻으려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돈과 권력으로 빼앗고 짓밟으려고만 했죠. 당신은 결코 나를 그리고 이서연이라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의 냉정한 말에 수지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악에 받쳐 울부짖었다. 그녀의 몰락은 거짓된 욕망의 끝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민혁은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차갑게 돌아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서연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라는 짧은 메모 한 장만을 남기고 떠난 후였다. 그녀가 원래 살던 옥탑방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민혁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쫓아가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설득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낡은 옥탑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펜트하우스의 구름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딱딱하고 좁은 이 자리가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강민혁의 고백과 그의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그가 자신을 위해 해준 모든 일들을 떠올렸다. 머릿속은 터질 것처럼 복잡했다.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은 과연 그의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평범한 옥탑방과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그 아찔한 높이의 차이가 그와 자신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과연 그 벽을 뛰어넘을 용기가 있을까? 밤은 깊어갔고 그녀의 고민도 함께 깊어지고 있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이서연은 자신의 옥탑방에서, 강민혁은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냈다. 서연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다. 그녀가 그린 것은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떡볶이 포장마차에서 함께 웃던 김지호의 소박한 미소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에 빠졌던 것은 진숭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서툴지만 진심 어렸던 그 남자였다는 것을.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두려움 때문에 진실된 감정을 외면하는 비겁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가 그에게 먼저 연락하려 마음먹은 바로 그날 저녁, 옥탑방의 낡은 철문이 조용히 삐걱거렸다. 문 앞에는 강민혁이 서 있었다. 그는 값비싼 수트나 허름한 아르바이트생 유니폼이 아닌 평범한 면바지에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가면을 벗은 진짜 강민혁의 모습이었다. 그는 최고급 와인이나 꽃다발 대신 근처 시장에서 사온 따끈한 붕어빵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의 모습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높고 투명한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는 어색하게 붕어빵을 내밀며 말했다. 저녁 아직 안 먹었을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옥탑방 앞의 작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붕어빵을 나눠 먹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던 풍경과는 또 다른 소박하지만 따뜻한 야경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혁이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진심을 다해 말했다. 내 모든 행동이 당신에게는 상처였다는 것을 압니다. 내 이기적인 실험에 당신을 끌어들인 것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서연 씨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김지호로서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은 내 평생 처음으로 느껴본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나는 진순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남자로서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은 그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눈빛이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재벌 회장의 오만함이나 장난기 어린 호기심이 없었다. 오직 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의 절실하고 순수한 마음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마음은 진짜라는 것을. 나도 무서웠어요.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과 내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옥탑방과 펜트하우스의 거리만큼 우리는 영원히 서로에게 닿을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느냐는 것을요. 그녀의 대답에 민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다. 서연이 졸업작품으로 만들었던 드레스에 달려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조개 껍데기 단추였다. 그가 아뜰리에 솔에 투자한 직후 익명으로 그녀의 졸업작품을 구매하여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 단추를 그녀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반지는 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당신에게 어떤 화려한 약속도 할 자격이 없으니까요. 대신 이 단추를 줄게요. 이것을 우리의 약속의 증표로 삼고 싶습니다. 부와 지위가 아닌 오직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겠다는 약속. 이서연 씨 나와. 저춤부터 다시 시작해주겠어요. 그의 진심 어린 프로포즈에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 위로 포개졌다. 두 개의 다른 세상이 마침내 하나의 진심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아뜰리에 소울은 진순그룹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이서연을 수석 디자이너로 내세워 대한민국 패션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에이우라 그룹은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고 오수진과 오 회장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법적 사회적 대가를 치렀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강민혁과 이서연은 종로의 떡볶이 골목을 다시 찾았다. 그들은 처음 만났던 바로 그 포장마차에 서서 예전처럼 떡볶이와 어묵을 나누어 먹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주변에는 아무런 가면도 거짓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평범하고 행복한 연인이었다. 아, 맛있다. 서연이 아이처럼 웃으며 말했다. 민혁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그녀의 입가에 묻은 떡볶이 소스를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 순간 멀리서 그들을 알아본 기자가 몰래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진순그룹 강민혁 회장 떡볶이 데이트 포착. 다음 날 신문기사에 헤드라인이 될 터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세상 속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진정한 가치는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서로를 통해 배웠기 때문이었다.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그들의 진심은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사랑으로 피어났다.